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 꽃 이름이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이름이고요. 예,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기적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류와 인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둘 중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제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인류의 기원 창조인과 진화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또는 원숭이와 인간의 어떤 공통 조상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고 결국 현대인이 됐는데 진화론이 맞다면 현대인들도 언젠가는 또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진화를 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지금부터 한 500만 년 전쯤에 원숭이 종류, 이걸 유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원숭이 종류가 진화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거쳐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뭐 고대형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이제 구인과 신인을 거쳐서 현대인이 됐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류가 진화되었다는 그 근거로서 제시되었던 증거들이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자바원인, 북경원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실 때 이런 거 발음도 잘 안 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배우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인데요. 근데 성경 기록대로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들과 구별해서 오히려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구별해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화된 것이 맞는지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을 보고서 똑같은 것을 보고 나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둘이 많이 닮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둘이 참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반대로 둘이 재미있게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가 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고 나서도 사람들마다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화석입니다.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석이야말로 인류가 진화된 것인지 창조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석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자바 원인, 북경 원인이라고 하는 직립 원인을 거쳐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으로 진화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오스트랄로라는 말이 남쪽이다 이런 뜻이고 이 피테쿠스라는 말은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냥 남쪽 원숭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류는 원숭이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현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그 두개골, 이 머리뼈가 뭐 현대인보다 조금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좀 다른 어떤 종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현대인보다 좀 크다 이런 얘기는 현대인들의 평균보다 크다 이런 얘기지 현대인 중에 제일 큰 사람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또는 주변으로 한번 둘러보시면 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어른 중에 가장 머리가 작은 사람과 가장 큰 사람을 비교를 해놓으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의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균값보다 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안데르탈과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뉴욕의 복잡한 사거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만 쳐다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크로마뇽인도 지나가고 네안데르탈인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우리 현대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라고 하는 이 자바 원인, 북경 원인인데 소위 그 직립 원인.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오려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꼿꼿하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꼿꼿하게 쓴 현대인의 바로 직전 이런 걸 직립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립 원인이야말로 이게 정말 실제로 존재했다면 인류 진화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 과연 이 연결고리가 확실한 것인지 이제 이걸 오늘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고고학자들이 사람의 머리뼈를 발견하게 되면 진화론에 입각해가지고 도대체 이 존재가 얼마나 진화된 것인지를 구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면 경사각이라 그래가지고 이 머리뼈를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화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진화가 덜 됐고 이게 거의 수직에 가까우면 진화가 많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옆에 앉은 분 옆모습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턱을 당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진화가 좀 많이 됐습니까? 혹시 박물관에 가야 되는 사람 없으십니까?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을 받다 보면 이 얼굴이 기울어진 정도가 무슨 진화의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얼굴 기울어진 것은 진화의 무슨 객관적인 척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실제 그 확인을 시켜드리면요.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이분 살아서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죽어서 머리뼈만 발견됐다면
이분 박물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 수십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고 있는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 이마는 더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도 역시 현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서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죽어서 발견됐으면 막 인류의 조상 화석이 발견됐다 이러고 난리를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들을 실제로 볼 때 오늘날 현대인들의 머리뼈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원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울어진 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입니다. 심지어 머리뼈가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현대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남미의 페루라는 곳에 가면 옛날 잉카 문명이 있었죠. 그 잉카 문명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머리뼈가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왕족이라든지 이런 지배자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아예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뼈를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저게 안 되고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아이가 머리가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옆으로 못 자라게 하면 위로 솟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렇게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콘 헤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든 얘야 너는 왕족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머리뼈가 환경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뉘어서 자장 이러면서 배 두들기면서 키우는 바람에 이 뒤가 항상 눌려갖고서 이 대부분 어른들이 이 뒤가 절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머리 동그랗게 예쁘게 키운다고 엎어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머리를 자꾸 이렇게 죄다 보면은 이 뒤가 이게 동글동글 예쁘게 커지죠? 그래서 결국 사람의 머리뼈가 환경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음식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 얼굴 형태가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조건들에 의해서 머리뼈가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개골을 보고서 이게 뭐 진화가 많이 됐다 덜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뼈가 완벽하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 턱뼈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턱뼈만 가지고서도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진화가 됐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어금니가 배열된 모양을 보았을 때 이 어금니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포물선 형태가 있는가 하면 이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원숭이에 가깝고 둘 중에 하나는 사람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A, B 둘 중에 어느 쪽이 현대인 쪽이겠습니까? A일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옆에 앉은 분 구강 검사를 좀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고. 예. 자, 하여튼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보통 턱뼈가 발견됐을 경우 이게 어금니 선이 평행하면 원숭이 쪽에 가깝고 이게 벌어져 있으면 현대인 쪽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은 치열 교정 전문 의사입니다. 이게 이빨이 고르게 자라지 않은 사람을 이제 교정해주는 그래갖고 자기 환자들의 치아 본을 다 이렇게 떠났었는데 어느 날 그걸 쫙 배열을 해봤더니
많이 벌어진 사람으로부터 거의 평행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에는 다 많이 벌어져 있고 이 원숭이 쪽만 U자형이라면 이게 무슨 진화된 정도다 이렇게 좀 주장해 볼 수가 있는데 현대인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벌어진 정도를 가지고서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정확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두개골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상상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교과서나 이런 책을 통해서 봤던 그 상상도들은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척 원시적인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다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떤 진화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왔던 기준들이 객관적인 기준일 수 없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바 원인이나 북경 원인 같은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어떤 중간쯤 되는 존재가 살았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게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자바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바 원인은 189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이죠. 100년 전쯤에 네덜란드의 의사인 유진 듀보아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어느 뼈들을 발견한 다음에 이곳에 인류의 조상인 직립 원인이 살았었다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그 자바 원인에 대해서 실제 발견된 증거 자료가 뭔지를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 자바 원인을 상상한 거거든요. 정말 원숭이에 가깝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완벽한 자바 원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모두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206개의 뼈 중에 도대체 몇 %나 발견을 하고 나서 자바 원인을 발표한 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206개의 뼈 중에 몇 %를 발견해야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나는 80% 이상은 발견돼야 내가 믿을 만한 증거라고 인정하겠다. 1번. 자, 2번. 아니다. 나는 절반만 발견돼도 50%만 발견됐어도 내가 그거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한 20%만 발견돼도 믿어줄 만하다고 인정하겠다. 자,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80% 이상은 발견돼야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상당히 엄격하신 분들입니다. 자, 나는 절반만 발견돼도 난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시는 분. 나는 50%만 발견돼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자, 나는 20%만 발견됐어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아무 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려면 그 증거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20%만 발견됐는데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자바 원인에 대해서 실제 발견된 자료는 이 206개의 뼈 중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대뼈 일부분하고 허벅지뼈, 그리고 이빨 몇 개, 끝. 이게 그 유명한 자바 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실제 증거 자료 전부입니다. 이런 줄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뼈 중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자바원인에 대해서 실제 발견된 증거 자료가 이게 전부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충분히 증거를 발견하고 나서 발표했겠거니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고 나서 발표를 했겠다라고 믿어주셨을 텐데, 여러분 실제 자바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건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런 존재가 살았다고 믿으려면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실제 발견한 증거 자료가 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자바 원인의 두개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머리뼈가 오늘날 현대 자바인의 두개골과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바 원주민의 두개골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립원인이라는 무슨 특별한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경 원인이라고 알려진 것은 북경의 주구점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 동굴에서 발견된 뼈들을 근거로 해서 발표한 것인데, 여러분 이 북경 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이 뼈 자료들은 1940년대의 전쟁 중에 모두 분실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료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맨 처음 발견됐을 때 당시의 그 상황을 기록한 자료들에 의하면 동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진 뼈들, 머리뼈들과 함께 불된 자리, 그 다음에 뭐 수정, 원숭이 두개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같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냥 동굴 생활하던 사람들의 머리뼈 파편일 텐데,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곳에 직립원인이 살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구점에 가면은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 50만 년 전쯤에 이런 인류의 조상이 되는 직립원인이 살았었다라고 이렇게 두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확실한 자료가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류 진화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소위 직립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증거 자료들은 그렇게 확실한 완벽한 머리뼈가 발견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인류 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진화에 대해서 너도나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도 이 1859년에 다윈의 종의교원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로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널리 퍼지게 되니까 이제 너도나도 뼈 하나만 발견돼도 이게 혹시 인류 진화의 증거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건데, 그동안 발견됐다고 하는 증거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대다수가 아주 부실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머리뼈가 발견된 경우는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것들일 뿐이고,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준다고 알려진 다른 자료들은 아주 부실한 뼈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화석 자료를 두고 나서도 학자들마다 이게 사람의 뼈인지 원숭이의 뼈인지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모습이어서가 아니고 그 뼈가 부서진 파편들이라서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인류 진화에 대해서 발견된 증거 자료들을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막 세밀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 그룹, 여러분이 호모라는 말은 뭐 동성애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호모라는 말이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 그룹에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 쪽 그룹,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조금 인간 쪽으로 가까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는 파란트로푸스 그룹.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놨고, 요 밑에 있는 아르디피테쿠스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아주 부서진 뼈 파편들이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발견됐다고 하는 뼈들을 이제 다 보실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호모 그룹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 요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기인 이렇게 돼가지고 지혜를 가진 어떤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크로마뇽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뭐 3만 년 전쯤 지구상에 살았었다고 주장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프랑스 지방에 가보면은 이 동굴 벽화까지 남겨놓을 정도로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이 벽화는 여러분들의 미술 실력의 평균보다는 높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니까 크로마뇽인은 사실은 인류 진화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인일 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자바인 발견된 곳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현대 자바인의 두개골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인 두개골도 뭐 오늘날의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뼈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그 현대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쪽 호모사피엔스는 뭐 진화론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안데르탈인인데요. 이 네안데르탈인은 뭐 이제 한 5만 년 전쯤 지구상에 살았었다고 주장되는 존재들인데, 이제 머리뼈들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뭐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뼈들을 근거로 해서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그 상상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좀 상당히 원시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옆집 아저씨 한 달 동안 수염 안 깎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런 형태의 머리뼈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 사람으로 분류되는 독일의 마우어인, 잠비아의 로디지아인, 이런 존재들도 뭐 사람 그룹에 속하는 뼈다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은요, 이제 뭐 100만 년이 넘어가는 그런 뼈들이 있잖아요. 100만 년이 넘어가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뼈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뼈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훼손됐죠. 그렇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파란트로푸스 그룹으로 내려가면 더 많이 훼손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의 완벽한 뼈는 발견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인류 진화에 관한 화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그 뼈가 완벽하게 발견된 경우는 원숭이 아니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발견된 뼈 중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뼈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완전한 뼈가 나오면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완벽한 뼈는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능한 한 뼈가 부서져서 나와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부서져 있어야 거기다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존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완벽한 뼈가 발견됐는데 그걸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완벽한 뼈가 발견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이제 300만 년 정도 되면은요, 이제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뼈들 중에 완벽하게 발견된 뼈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숭이 뼈 종류이거나 아니면 심하게 부서져서 파편들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르디피테쿠스는 이게 전부입니다. 발견된 거가. 그런데 이 뼈에다가 이게 뭐 440만 년 됐다는 둥 유인원에 가까우며 직립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노력이 가상하죠? 뭔가를 억지로 설명하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뼈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이제 그 실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들은 아주 부실한 부서진 파편들을 가지고 억지로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발견된 화석 자료들을 시대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진화론에 의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직립원인을 거쳐서 고대인을 거쳐서 이제 현대인으로 진화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뼈들이 실제 발견된 그 퇴적층의 깊이에 따라서 뭐 50만 년 전,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 50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이제 연대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대인까지 진화되어 온 것이 맞다면 여러분 최근의 퇴적층 속에 직립원인의 뼈들이 발견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현대인으로 진화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진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백만 년 전 퇴적층 속에 현대인의 두개골이나 그 파편들이 발견되는 것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수백만 년 전 땅속에 현대인의 뼈가 묻혀 있거나 이러면은 그건 절대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발견된 이 증거 자료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요 빨간색으로 된 선 아래쪽 부분에서는 절대로 어떤 증거가 발견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분류를 해봤더니 수백만 년 전이라고 분류되는 그 퇴적층 속에서 현대인에 관한 뼈나 유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증거들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표가 그동안 발견됐던 자료를 싹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인류 진화했다고 하는 주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증거들이 저렇게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 공룡 이야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생대가 공룡 살았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대는 지금부터 6,500만 년 전에 끝났고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에 시작돼서 한 2억 년 정도 기간 동안 있었던 시대가 중생대인데 이 공룡 살았다고 하는 중생대 시대의 그 퇴적층 속에서 사람 뼈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발견된 뼈인데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신생대 끄트머리쯤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사람 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그것인데요.
미국 유타주에 가면 공룡 화석이 잔뜩 발견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룡 화석들을 잔뜩 해내고 나서 이쪽 경사면에 공룡 화석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붕을 씌워서 전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형적인 중생대 퇴적층이에요. 근데 그 중생대 퇴적층에 속하는 또 다른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사람이 있는 요 위치, 바로 여기인데, 요 자리에서 사람의 완벽한 뼈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이런 증거는 절대로 발견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명의 완벽한 뼈가 공룡 살았다는 시대의 퇴적층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런 시대는 진화론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시대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과 원숭이는 그걸 연결시켜주는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냥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렸고요. 그 다음 할 얘기는요, 그 인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상에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게 크게 이렇게 세 인종이 있다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인종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꺼서 까맣고 덜 꺼서 하얗고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인종 문제는 유전의 법칙 이런 걸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같은 조상으로부터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피부색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 흑인들 중에도 구두약을 칠해놓은 것처럼 까만 그런 흑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흑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냥 완전히 새카만 사람이 있어갖고, 그런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다니면은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웃을 때 이빨만 동동동 떠서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인종 문제.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이 대홍수 때 모두 다 멸망당하고,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누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인종이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좀 다양한데, 특히 이제 호주 사람들도 좀 특이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원주민들의 피부색의 분포를 보면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호주 쪽이 좀 까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유럽 쪽이 좀 하얗고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종을 분류할 때 피부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복합적입니다. 피부색뿐만 아니라 얼굴 면적, 그 다음에 코의 모양, 그리고 머리카락 형태, 이게 돼지털인지 라면머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종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흑인, 백인, 황인종이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어머니 태로부터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근데 부모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고 태어나냐면 유전자라는 걸 물려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머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그런 유전적인 특징들이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무슨 색소죠? 그게 멜라닌 색소입니다. 피부를 까맣게 하는 그 색소가.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흑인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백인인데, 여러분 백인들에게도 멜라닌 색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인들에게도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 조직 중에는 멜라닌 색소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뚜렷하게 검게 나타나는 경우가 흑인이고 그게 이제 적게 표현되는 경우가 백인인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유전 정보 중에는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이 좀 작은 사람이 우성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성을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예를 들어 멜라닌 색소가 아주 뚜렷하게 표현돼가지고 검게 되는 그런 유전인자를 우성이라고 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열성이라고 보자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순수한 흑인의 경우는 우성 정보만 가지고 있겠죠. 멜라닌 색소에 관한 한 우성 정보만 가지고 있을 거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생식 세포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생식 세포에는 이 몸에 있는 세포의 유전 정보 중에 이 앞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생식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성인 여자의 경우는 어쨌거나 우성 정보만 가진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유전 정보를 가진 정자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갖고 이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는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옆에 앉은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피부색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혹시 얼룩이가 나올까요? 아니면 점박이? 여러분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중간색이 나옵니다. 중간색. 그러니까 완전히 우성만 있지도 않고 완전히 열성만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쯤의 색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혼혈 갈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뮬렛도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색깔의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혈 갈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표를 퍼니 스퀘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런 혼혈 갈색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혼혈 여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열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성과 열성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쪽 혼혈 남자도 역시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정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둘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쫙 낳으면 그 자녀들은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컬러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성들끼리만 결합되는 경우는 까만 아이가 나오고요. 열성들끼리만 결합되는 경우는 하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모는 외형적으로 볼 때 피부색이 똑같죠.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오는데 수만 년 세월이 걸린다? 아니에요. 단 일대만 해도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종이 나눠지는 것은 이 유전의 법칙의 문제이지 반드시 뭐 오랜 세월 햇빛을 많이 받아야 인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색깔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의 실제 예를 확인시켜 드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 보세요, 여기.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이 남자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는 그 부모들이 흑인 백인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 남자도 흑인 백인의 혼혈이고 이 오른쪽 여자도 흑인 백인의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뮬레트 브라운과 같은 혼혈 갈색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딱 낳고 나서 봤더니 까만 아이, 하얀 아이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렇죠? 조금은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모가 같은 인종이면 같은 인종의 후손으로 나오고 뭐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자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래가지고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 우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이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후손들을 퍼뜨리게 되면 그 후손들은 무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구두약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유럽으로 올라가서 자손들을 퍼뜨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설기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중간 색깔을 가진 자녀들끼리 서로 결혼하게 되면 중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갈색 종족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근데 이 갈색 종족이 황인종은 아니에요. 황인종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갈색 종족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른 갈색 종족들끼리 만나면 뮬레트 브라운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이게 유전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퀴즈를 하나 풀어보세요.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데, 흑인, 백인, 황인종 중에 어떤 인종이었을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흑인이었을 거다. 아담이 흑인이었을 거다. 예, 뭐 한두 분 계시는데,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자, 2번 아니다. 백인이었을 거다. 아담이 백인이었을 거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고요. 예, 되게 여러분 백인들이 그 영화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되게 백인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아담이 황인종이었을 거다. 예, 역시 팔이 안으로 굽죠. 그다음에 4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담이 흑인이었으면 여러분 아담 그대로 복사한 게 하와죠.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후손은 다 까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흑인은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백인이었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아담이 백인이었으면 그 후손도 다 백인이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아담이 황인종이었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황인종들끼리 아무리 결혼해봤자 흑인이나 백인이 안 나오죠. 그건 아담이 황인종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담은 무슨 인종이었겠느냐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처음부터 뮬렛도 브라운과 같은 처음부터 잡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담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양한 유전 정보를 아담에게 넣어두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혼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일 민족을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이 혼혈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조상인 아담이 처음부터 혼혈이었던 거예요. 소위 그 종합 선물 세트. 그래야 그 후손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낳을 때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까만 아이도 태어났다가 하얀 아이도 태어났다가 돼지털, 라면머리, 금발, 은발, 푸른 눈, 갈색 눈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신기하니까 또 나보자 이러면서 아마도 꽤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성경을 보아도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꽤 많은 후손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 가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인데 아마도 셈은 노랬을 거고 함은 까맸을 거고 야벳은 하였을 거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8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뮬렛도 브라운과 같은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후손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재미있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대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막 수십억이 살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수십억 중에 8명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8명이 그 수십억 인구가 갖고 있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확률이나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8명이 가지고 나온 유전 정보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홍수 이전 세상은 훨씬 다양한 유전 정보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보라돌이, 녹색돌이 오히려 이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이 멜라닌 색소 말고도 뭐 보라색 색소, 갈색 색소, 뭐 빨간색 색소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 갈색 색소를 가진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는 바람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칙칙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홍수 끝나고 아라랏산이 여기인데 이제 전 세계로 바로 흩어졌어야 되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퍼져나갈 때 여러분 이 우성 정보를 가진 남녀 한 쌍만 아프리카 쪽으로 가도 거기는 다 후손이 까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성 정보를 가진 남녀 한 쌍만 유럽으로 올라가도 거긴 다 하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가야만 까매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백인들이 위로 올라가고 흑인들은 밑으로 갔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게 간 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당분간 만날 기약이 없는 거 아시죠? 서로.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는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누어져서 살고 있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 미국에서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동쪽으로 간 이 아시안 계통의 인디안들이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 인디안들만 살고 있다가 이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여기 있는 인디안들을 다 내몰고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 백인들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죠. 그래갖고 이 노예로 이제 흑인들을 삼고서 살다 보니까 흑인과 백인 사이에 혼혈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섞여 살면서 뭐 발밑에서부터 까매져 오거나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 뮬레토 브라운과 같은 혼혈 사람들이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백이 함께 섞여 살다가 이 아시아 쪽 사람들이 이 미국 땅 살기 좋대더라 이래가지고서 여기 태평양 열심히 건너가서 이 미국 땅에서 막 이제 섞여 사는 바람에 전 세계 인종들이 여기서 완전히 뒤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미국 땅에는 흑인, 백인, 황인종이 막 함께 막 섞이다 보면 아담과 같은 종합 선물 세트가 다시 생겨날 수가 있어요. 맞죠? 바로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종 문제는 유전의 법칙과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격리, 지리적으로 서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 중에는 황인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황인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모델로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피부색의 두께, 혈관의 분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종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요. 서로 한번 쭉 돌아보시면은요. 같은 황인종이지만 피부색이 조금씩 서로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붉은색이 좀 더 돌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좀 더 돌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하얗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우기긴 하지만 이 안에도 상당히 피가 많이 섞였어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흑과 백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만약에 여기 또 다른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축이 하나 더 생기면서 3차원이 됩니다. 또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4차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 황인종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쪽 어딘가의 영역 속에 황인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인종들끼리 아무리 결혼해도 흑인과 백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인종이 다양하게 나눈 것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유전의 법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종이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지를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뭐냐면 석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2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이 동과 철을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두발가인이 동과 철로 기계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 청동과 철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면은 인류가 시작될 때쯤부터 곧바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건 국사를 배우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예요. 예전에 시험 볼 때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론적인 그런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구석기 유적을 발굴했다, 신석기 유적지를 발굴했다 이러면서 뭐 몇천 년에서 몇만 년 전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의 그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가끔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인류가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발전되어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창조되었을 때부터 동과 철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만들었다고 되는데, 여러분이 두발가인이 아담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족보를 정리를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쫓겨난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또 후손들을 쭉 퍼뜨리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가인은 이 아담과 셋 중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쭉 살게 되는데, 가인은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못 죽이도록 그 이마에 특별히 표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도 이제 후손들을 퍼뜨리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따져보면은 이 두발가인은 7번째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셋의 후손 중에는 누구에 해당되냐면 이 무두셀라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몇 대 후손을 보고 죽었냐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후손 라멕 태어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애들 지나갈 때마다 얘 너 몇 대 후손이냐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 아담이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발가인이 무드셀라하고 동시대 인물이라면 아담하고 동시대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시대 때에 두발가인이 동과 철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동과 철은 창조 직후부터 사용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청동기와 철기는 창조 직후부터 있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처음에는 지혜롭지 않았고 아주 원시적이었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류의 조상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짐작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곧바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 이름 짓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뉘앙스까지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동물의 특징을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 이름을 지으려면 뛰어난 직관과 분석 능력, 그리고 완벽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이름 지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담의 동물들 이름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이러면은 그날내로 이름 못 짓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만약에 그렇게 헷갈렸다면 동물들도 막 혼동이 됐을 거예요.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제는 당나귀래. 그럼 내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서 그 이름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겠어요? 그대로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아담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처참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그나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들은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절전 모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시간을 버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정리된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 눈 뜨고 못 봐요. 너무 한심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도 지나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과거 사람들은 띨띨하고 현대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너무나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근데 망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진화되어 온 것이다라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이 사람들은 영화를 찍고 있는 장면이 아니고 1970년대에 필리핀에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래쪽에 제일 큰 섬이 민다나오 섬이거든요. 이 민다나오 섬 남쪽 정글지대에서 발견한 원주민이에요. 근데 완전히 벌거벗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잘 보시면 돌망치가 들려있어요. 바닥에도 돌망치가 하나 놓여 있고요. 여러분, 저분들이 살아서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죽은 후에 이 돌망치만 여기서 발견됐다면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겠어요? 이곳에 무슨 시대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구별할 줄 아세요?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뭘로 구별하죠? 있는 돌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구석기, 그걸 갈거나 뭐 다듬거나 이래서 사용했으면 신석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태로 보아서는 이거는 구석기의 신석기예요. 있는 돌에다가 그냥 자루만 달아서 사용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자루는 썩어서 없어지고 난다면 돌만 남을 테니까 무슨 시대 사람?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았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 동안 지구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지구 한쪽에는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거 문명 주변에도 이런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에 살고 있었겠죠. 그럼 결국 석기와 문명은 역사 속에서 늘 공존해왔던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으시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있다면 과거에는 더 많았을 거고, 그럼 역사 속에 계속 이런 석기를 쓰는 사람들은 문명 주변에 항상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석기 유물들을 발견하면 다 어떻게 해요? 역사시대 이전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곳곳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과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늘 함께 공존해 왔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시간에 따라 변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에 문명과 원시적인 삶은 항상 공존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명과 원시의 상대적인 비율이 변한 겁니다. 맞죠? 과거에는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함께 존재했던 이런 원시시대의 그 원시적인 삶의 그 유물들을 다 문명 이전 시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득한 선사시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 건 진화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맨 처음 인류의 조상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문명 다른 쪽에서는 아프리카 쪽에서는 초보적인 삶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상해는 이렇게 번쩍번쩍한데 산간 벽지에는 아주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장담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들 나름대로 우아하게 지금 옷도 입고 살고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똑같은 시간에 저 산간 벽지 외지에서 황량한 황무지에서 살고 있다면 과연 이런 삶을 살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럼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냥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막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쫓겨나서 살잖아요. 그럼 쫓겨나게 되면 거기서 언제 포크 만들어서 젓가락 만들어서 살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살아야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돌멩이 들고서 처음엔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들을 역사 속에 함께 존재했던 사람들의 유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다 선사시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비록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 사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것은 진화론적 역사관이지 성경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원시와 문명은 시간의 순서다 공존했다? 공존해왔어요. 상대적인 비율만 변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뭘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인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제일 바글바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구 증가 속도를 가지고 도대체 인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추정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면 그걸 거꾸로 가면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대충 알 수 있겠죠?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65억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40년도 안 돼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5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0년만 지나면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30년쯤 지나면요 200억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이내에 200억 인구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옆에 3사람씩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이 개발이 덜 된 국가들이 훨씬 빨라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이런 국가들은 인구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로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쪽에서 아무리 적게 나봤자 소용없는 거가 아프리카 쪽에서 바글바글 나와서 이민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하지 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뭘 좀 우리가 확인해 볼 거냐면, 여러분 현재 지금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진화론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50만 년 전쯤 직립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50만 년 전에 2명 이상의 조상이 50만 년 지나는 동안 65억으로 불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65억의 인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4,500년 만에 8명이 65억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50만 년 만에 65억 됐다는 거고, 그럼 이 두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믿을 만한 주장인지 이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신앙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언뜻 생각했을 때 50만 년 걸려야 65억이 될 것 같습니까? 4,500년 만에 65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신앙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언뜻 생각하기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4,500년 만에 8명이 65억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느낌상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한 50만 년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분도 계시죠?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혼수 상태다. 여러분 저도요, 직접 계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65억까지 불어나려면 적어도 몇만 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4,000년 정도는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론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 복리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이 4사람 되고 4사람이 8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늘어나질 않고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50만 년 전에 2사람의 직립원인이 50만 년 지나는 동안 60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40년도 안 돼서 2배로 늘어난다 그랬죠? 근데 과거에는 조금 느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가지고 500년마다 2배씩 늘어났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500년마다 2배면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느리긴 느린데 얼마나 느린지는 좀 짐작이 안 되시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이 500년이었죠. 그럼 조선 초기에 2사람이 조선 말기에 4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아마도 그 집안은 대대로 역적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숫자가 불어났다 싶으면 왕권에 도전했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 중에 뒷문으로 애기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다가 또 산에 올라가서 또 숫자가 불어나면 또 도전했다가 또 실패해서 이번에는 담 너머로 애기 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기구한 운명을 거쳐야 2명이 4명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느리게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처음에 2사람이 500년 후에 4사람 1000년 후에 8사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5000년 후에는 1000배 정도 늘어나고요. 50만 년이 지났을 때는 2의 n승이 되겠죠? 그렇죠?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진법에 약하니까 이걸 10진법으로 바꿔줘야 돼요. 10의 K승명으로. 그래갖고 이 K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의 n승은 10의 K승.
요걸 이제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잘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제가 다음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리에서 쥐가 날 겁니다. 양변 로고를 취하면. 끔찍해지죠? 여러분 양변 앞에다가 로고를 붙이면 요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수학 모른다고 지금 트릭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지수가 튀어나오면 n 로그 2는 k 로그 10이 되거든요. 근데 이 로그 10은 그냥 1이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드디어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n 값을 알고 로그 2 값을 알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n 값부터 먼저 구해보면 여러분 이게 500년 될 때마다 요 1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50만 년이 500년의 몇 배인지만 알면 돼요. 그럼 50만 년은 500년의 몇 배냐면 1000배거든요. 그럼 드디어 n 값은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 자, 그 다음에 로그 2 값을 알면 되는데 로그 2는 얼마죠?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이 로그 2가 얼마냐면 0.30 너덜너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략 0.3이라고 보면 1000에다가 0.3을 곱하면 300이 되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k 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k 값이 얼마예요? 300이라는 얘기는 10의 몇 승? 10의 300승명이에요. 여러분 10의 300승명이 무슨 숫자냐면 일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를 300개 친 숫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10의 300승명이 이게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65억인데 좀 넉넉하게 100억이라고 본다면 100억이 10의 10승이에요. 일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 10개 친 거. 근데 그것에 비하면 10의 300승은 10의 10승의 몇 배? 그때 어떤 분이 290배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10의 290승배입니다. 10의 30승배도 아니고 10의 290승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500년마다 2배씩 늘어났을 때 처음 두 사람이 500년마다 2배씩 늘어나도 50만 년 지난 지금 현재 지구상에 몇 명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의 300승명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근데 저도 이제 이 10의 300승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저도 좀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어떤 숫자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심심한 날 계산을 해봤어요. 무슨 계산을 해봤냐면 바로 이런 계산인데 이게 어떤 계산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을 모아서 지구만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몇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계산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지구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한 사람의 부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구 부피는 지구 반경이 6370km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뭐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반지름 r 대신에 6370km를 대입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 반경하니까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부피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람은 몸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실제 부피를 계산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냥 대충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키, 어깨 너비, 가슴 두께 이걸 곱하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관 사이즈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한 사람의 부피라고 대략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키, 어깨 너비, 가슴 두께 곱하면 이게 한 사람이 차지하는 부피가 돼요. 그럼 이 지구의 부피를 한 사람의 부피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랬더니 몇 명이 필요하냐면 10의 21승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10의 21승명 모으면
지구만한 덩어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의 21승이라고 해봤자 10의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래갖고 이게 지구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숫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가 뭘 해봤냐면 이번에는 태양을 갖고 해봤어요. 여러분 태양은 지구보다도 반지름이 100배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는 100만 배가 커요. 그래갖고 태양의 부피를 한 사람의 부피로 나눴더니 10의 28승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10의 28승명을 모으면 태양만한 덩어리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봤자 역시 10의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래서 이번엔 이 태양 갖고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뭘 해봤냐면 태양계. 여러분 태양계면은 태양이 있으면 그 옆에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명왕성이 탈락하긴 했지만 명왕성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대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10에 39승명 들어가요. 그래도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래갖고 안 되겠구나. 이번엔 일광년. 여러분 일광년이면 이게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예요. 여러분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빛의 속도거든요. 근데 그런 속도로 1년을 간 거리 만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해봤더니 10에 49승명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그날 얼마나 심심했는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300승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일광년 갖고 해결 안 되는구나. 아예 우리 은하계로 하자.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그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5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간 거리예요. 그 중에 3만 년을 간 거리쯤에 지구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우리 은하계만한 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해봤더니 10에 64승명 들어가요. 그래도 역시 300승이 안 되죠? 계속 할까요? 이제 포기하셨습니까? 네, 이제 포기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50만 년 전에 두 사람이 500년마다 2배씩이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늘어나도 50만 년 지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10에 300승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진화론으로부터 인구 증가를 계산한 결과예요.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4,500년 전쯤 8명이 살아남았는데 4,500년 만에 65억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두 사람이 100억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100억이 10의 10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4사람, 8사람, 16사람 이렇게 되니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래갖고 결국 2의 m승까지 갔을 때가 10의 10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의 m승은 10의 10승 이걸 풀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푼다고요? 그렇죠?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 로그 2의 m승은 로그 10의 10승인데 이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으니까 m 로그 2는 10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1이니까 있으나 마나 하니까 결국 m 값을 구하려면 10을 로그 2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을 로그 2로 나누면 되는데 로그 2는 0.30 너덜너덜이니까 10을 0.3으로 대충 나누면 33이 나오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m값이 33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둘에서 100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충 8명에서 50억 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번을 빼줘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빼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 8명에서 50억이 되려면 몇 번 깡총깡총 뛰면 되냐면 30번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80%가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30번을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4,500년 동안 30번을 뛰면 된다는 얘기니까 한 번 뛰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한 번 뛰는 데는 15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앞에 복잡한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때 8명 살아남았죠. 그 8명이 평균 150년마다 2배씩으로만 늘어나도 현재 세계 인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150년마다 2배씩 늘어나는 거면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이게 느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조선 500년을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조선 초기에 갑돌이 갑순이 두 사람이 150년 후에 4명, 300년 후에 8명, 450년 후에 16명인데 거기서 한 50년쯤 지났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서 20명 된다고 보자고요. 여러분 조선 초기에 두 사람 결혼했는데 조선 말기에 가족들 다 모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몇 명 된다는 거예요? 20명이 되는 거니까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상당히 느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늘어나도 지금 현재 65억 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50만 년 동안 65억이 됐다는 주장하고 4,500년 만에 65억이 됐다는 주장 둘 중에 어느 것이 현실에 가까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맞죠? 여러분 저도 이런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기 전까지는 진화론이 그럴듯해 보이고 성경은 신화처럼 생각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성경이 오히려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모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람들은 세 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50만 년쯤은 돼야 65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드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성경이 옳아요. 여러분 50만 년 됐다는 거 믿으려면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 50만 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 8명에서 50억 되는데 4,500년 정도 걸렸다면 2명이 100억 되는 데에는 한 5,000년쯤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쌍의 남녀 그 두 사람을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5,000년 후에 10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50만 년이 요 파란색으로 된 요 전체가 50만 년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50만 년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거가 5만 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요것이 5,000년이죠. 그럼 이 5,000년 요 하나를 이렇게 좀 늘여놓고 보자고요. 이게 5,00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몇 명으로 불어나요? 5,000년 만에? 100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100억이 된 상태로 50만 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100억 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멸종해야 돼요. 그렇죠? 멸종한 다음에 간신히 두 사람 다시 살아남아갖고 또 5,000년 지나면 또 그 5,000년 만에 또 100억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100억으로 늘어나는 걸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00번 해야 돼요. 그렇죠? 100번. 그러면 그동안 그 수많은 뼈들 다 어디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설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몇만 년에 2배로 늘어나다가 그다음에 몇천 년에 2배로 늘어나다가 몇백 년에 2배로 늘어나다가 몇십 년에 2배로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만 년에 2배로 늘어났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 그거 믿으려면, 주장하려면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인류 역사가 막 몇만 년, 몇십만 년 됐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홍수 때
대홍수 때 50년마다 2배씩으로만 늘어나도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대홍수 직전까지 175호로 불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는요 짧은 시간에 정말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하는 속도로 볼 때 인류 역사는 결코 그렇게 수만 년 이상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짧은 시간 내에 65억 인구로 불어난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람의 조상은 사람이었고 원숭이의 조상은 원숭이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은 처음부터 인류라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인종이 다양하게 나온 것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유전의 법칙으로 같은 조상에서 다양한 후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원시와 문명은 역사 속에서 항상 공존해 온 것이지 원시적인 상태에서 문명인으로 이렇게 변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인구 증가 속도로 볼 때 인류의 기원은 수십만 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대홍수 때 살아남은 그 8명이 4,500년 정도 만에 지금 현재 인구로 불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혀 엉뚱하게 진화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고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